일본 혼슈의 동부 도야마현에 위치한 한적한 바닷가 마을 우오즈시. 이 마을에는요, 귀신 출몰지로 유명한 심령 스팟 츠보노 온천장이 있습니다. 이곳은 1982년 경영난으로 폐업한 이후 오랫동안 방치됐었는데요. 깨진 유리창, 도색이 다 벗겨진 페인트, 알 수 없는 낙서까지 보기만 해도 섬뜩한 분위기를 자아내서요. 이곳에 공포 체험을 다녀온 사람들은 그냥 이곳 자체가 귀신보다 무섭다라고 할 정도라고 합니다. 근데 이곳이 공포 체험 마니아들 사이에서 더욱 극강의 공포 체험 장소로 떠오른 이유, 두 여자의 실종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저런 게 이제 또 가지. 1996년 5월 5일 도야마현 히미시에 살던 19살 여고 동창생인 A와 B 양은요, 밤 9시경 가족들에게 우우즈시 츠보노 온천장에 공포 체험을 다녀오겠다며 B의 차를 타고 집을 나섰습니다. 그 뒤 친구에게 우리 지금 우우즈시에 있어라는 삐삐 메시지까지 남겼는데 갑자기 행방불명. 결국 가족들은 도야마현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는데요. 경찰이 입수한 CCTV 자료에서는 사건 당일 밤 10시경 B의 승용차가 도야마현의 중심지인 도야마시와 나메리카와시를 거쳐 우오지시로 들어가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정말 그럼 거길 가긴 갔네. 그렇죠. 네, 근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 뒤 경찰이 그 일대를 샅샅이 수색했으나 두 여성의 흔적을 전혀 찾을 수가 없었고요. 여성이 타고 간 승용차조차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 두 여성의 실종 사건 이후 일본 일부 매체에서는요, 호쿠리쿠 지방에서 가장 무서운 심령 스팟이라 지칭, 더욱 범접할 수 없는 공포가 퍼졌습니다. 저럴 수 있어요. 얼마 뒤 츠보노 온천장 일대는 아예 외부인이 출입할 수 없게 철조망 작업을 했지만요, 지금까지도 모험심 강한 공포체험 마니아들이 이곳을 찾고 있다고 합니다. 당시 일본 대표 신문 일면까지 실리며 일본 사회를 발칵 뒤집은 두 여성의 증발 사건. 과연 두 여성은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경고, 이 앞은 죽은 자의 나라다. 이 글귀가 붙어있는 곳은 낭만적인 빛의 도시 파리. 그중에서도 남부의 당페르 로시로 광장, 그 지하에 은밀히 감춰진 카타콤. 카타콤의 총 길이는 이제 약 300km입니다. 그리고 이곳에 약 600만 구에 달하는 유골이 모여 있다고 해서 세계 최대 무덤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을 두고 떠도는 한 미스터리.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19세기 이래 카타콤에서 실종된 사람은 수백, 아니 수천만 명. 실제로 카타콤에서 실종되는 사고가 연쇄적으로 발생하자 대부분을 철문으로 막았습니다. 하지만 일부 탐험가 혹은 담력을 키우려는 이들이 하수구 등을 통해서 비밀 출입구를 찾아 무단으로 침입하는 사건이 종종 발생. 그런데 이때 기괴한 경험을 하고 온 이들이 마치 뭐에 홀린 듯 이상한 형상을 봤어요. 나를 끌고 가려고 했어요. 라며 지옥문에 대한 괴담을 더욱 공포스럽게 만들었습니다. 1998년 유명 다큐멘터리 감독 프랜시스 프리랜드가 카타콤에서 실종된 사람들을 취재하던 중 카타콤의 한 구석에 떨어져 있는 캠코더를 발견했는데요. 카타콤 벽면에 있는 유골들을 확인하던 남자가 갑자기 어둠 속에서 무언가를 발견한 듯 하더니 캠코더까지 떨어뜨리고는 비명을 지르며 뛰어가는 장면이 담겨 있었던 겁니다. 사람들 사이에서는 지옥문을 찾다가 지옥 문지기를 만나 끌려간 거야라는 괴담이 일파만파 퍼졌습니다. 역시나 그 화면 속의 남자는 돌아오질 못했습니다. 돌아오지 못하는 실종자, 그리고 경찰 수색에도 실종자에 대한 어떤 단서조차 찾지 못하는 상황. 지하 무덤 카타콤엔 정말 지옥문이 있었을까요? 나이지리아 델타 아브라카 지역 한 주택 뒤편 배수로 아래에서 며칠 전부터 이상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이상히 여겨 배수로 뚜껑을 열어본 집주인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배수로에? 네네. 배수로에 뭐지? 자, 충격적이게도 배수로 안에는 흉기에 찔려 사경을 헤매는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이 소녀의 정체는 얼마 전 실종된 이 집의 딸 12살 블레싱 이네였습니다. 어이구. 이네는 5일 전
부모님 심부름을 하기 위해 외출했다가 실종. 이후에 가족들이 애타게 이내를 찾았지만 그 어디에서도 이내의 흔적은 찾을 수 없었고요. 목격자도 범행의 단서도 발견되지 않으며 사건은 미궁에 빠졌었는데요. 그런데 배수로 안에서 실종됐던 딸 이내가 발견된 겁니다. 발견 당시 이내는 다행히 살아있었지만요. 이내의 허리와 등에는 흉기에 찔린 상처가 가득했고요. 아이고. 심지어 이내를 살해하려고 작정한 듯 이내 목에는 깊은 자상까지 있었습니다. 아니 근데 어떻게 저 상태에 살았니? 정말 살아서 다행이긴 한데 너무 끔찍하다. 그런데 말입니다. 사건을 조사할수록 커지는 의문점. 범인은 왜 발각될 가능성이 큰 이내의 집 배수로에 이내를 유기한 걸까요? 자, 의문점은 또 하나 있습니다. 이내 발견 당시 나체 상태였던 이내의 온몸은 흰 분필가루로 뒤덮여 있었던 겁니다. 에이? 그건 또 뭐예요? 흰 분필가루는. 이상하네. 사람들은 분필가루의 정체를 이 미신을 맹신하는 범인이 일종의 사이비 종교의식을 치른 게 아닐까 추측을 했는데요. 그런데 하나씩 사건의 실마리를 풀어가려던 그때 의식을 회복한 피해자 이내의 충격 증언. 어떤 남자들이 절 납치해 성폭행했어요. 범인은 남자 3명. 이내는 범인 중 1명으로 이웃 남성을 지목했습니다. 야, 이웃 사람이 이웃놈이 아휴. 와, 아휴. 합리적으로 보면은 피해자의 집에서 멀리 어떤 그런 그렇죠. 일을 하는 게 이제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방식인 거잖아요. 근데 뭐 어쨌거나 범인이 나왔으니까 일단 그 놈부터 잡아서 그 3명이 누구냐 밝혀라. 네 공범이 누구냐. 그렇죠. 하면 되지 않나요? 하지만 범인은 이미 도주한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이 끔찍하고 기괴한 사건의 진상을 파헤치기 위해 도주한 범인을 추적 중에 있다고 합니다. 때는 1984년 10월 16일 프랑스의 작은 마을 보주에서 집 앞에서 놀고 있던 4살 아이 그레고리가 실종되는 사건이 발생. 아유. 그리고 안타깝게도 그레고리는 집에서 약 7km 떨어진 볼로뉴 강에서 손발이 밧줄로 포박된 상태로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됐는데요. 네. 경찰은 이 납치 살인 사건을 원한 관계에 의한 범행으로 판단, 수사에 돌입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레고리의 부모인 빌맹 부부는 이 사건의 범인을 알고 있었는데요. 우리 아이를 죽인 범인은 까마귀가 분명합니다. 일명 까마귀란 닉네임으로 위장한 누군가가 그레고리가 사라지기 3년 전인 1981년부터 전화를 걸어 빌맹 가족을 협박해왔던 겁니다. 곧 관짝에 들어갈 거야. 네가 사는 곳이 어딘지 모두 알게 될 거야. 깜짝 선물 주지. 야, 이게 어느 정도 예고된 살인인 거네요. 근데 궁금한 게 하루에 그렇게 많이 전화 왔는데 왜 신고를 안 했었던 거예요? 가족들은 처음엔 누군가의 못된 장난 전화일 것이라고 생각했고요. 그리고 1983년부터는 더 이상 까마귀로부터 협박 전화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레고리가 사망한 직후 자취를 감췄던 까마귀로부터 1년 반 만에 다시 걸려온 전화. 나는 소년을 납치해서 목 졸라 죽였고 볼로뉴강에 던져버렸지. 그러면 이건 범행을 자백을 한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까마귀가 범인이 맞았네요. 그 연락을 한동안 끊은 게 약간 방심하게 놔둔 것 같아요. 그리고 범행을 저지른 것 같은데 이 까마귀 빨리 잡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문제는 까마귀로 의심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우선 그레고리가 사망하고 다음 날인 10월 17일 빌맹 가족에게 편지 한 통이 도착했는데요. 부디 슬픔으로 괴로워 죽길 바란다. 당신들은 돈으로도 아들을 살릴 수 없다. 이게 내 복수다. 경찰은 필체 대조를 통해 이 범인이 보낸 필체와 80% 일치하는 인물, 바로 빌맹의 친척인 베르나르를 용의자로 지목하고 체포했습니다. 가족이 무섭네. 친척이 하지만 그는 사건 당일 알리바이가 존재했고요. 더 이상 명백한 증거를 찾지 못해 베르나르는 용의선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점차 사건이 미궁에 빠지려던 그때 생각지도 못한 인물이 용의선상에 오르는데요. 사건 당시 아이를 묶은 것으로 추정되는 밧줄과 똑같은 형태의 밧줄이 그레고리의 자택에서 발견된 겁니다. 뭐야? 그리고 사건 당일 오후 그레고리의 엄마인 크리스틴이 우체국에서 편지 한 통을 붙였다는 사실까지 밝혀졌는데요. 엄마 까마귀였다고? 까마귀가 엄마예요? 하지만 엄마 크리스틴도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아니 우체국에 갔다며요.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또 한 명의 수상한 용의자가 나옵니다. 뭐야 또 있어? 사건 당일 범인에게서 걸려온 전화를 받은 건 그레고리의 삼촌 미셸이었는데요. 그레고리가 사망해 슬프지 않냐고 묻자 그 둘은 나를 아주 바보로 알아요. 그런 일을 당해도 싸다고요. 미셸은 자신보다 경제적으로 부유했던 빌맨 가족을 평소 시기 질투해왔다고 합니다. 까마귀가 너무 많아서 지금 뭔가 의심스럽긴 한데 미셸은 까마귀입니까 그럼? 그러나 미셸 역시 증거 불충분으로 석방. 끝내 까마귀의 정체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1990년대) 미국 최고의 아역 스타인 6살 존 베넷 패트 리샤 램지. 램지는 뛰어난 미모와 끼로 수많은 어린이 미인 대회상을 석관, 미 전역에서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스러운 아이에게 정말 끔찍한 비극이 벌어졌습니다. 때는 1996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 파티를 마치고 고요하게 방에서 잠들었던 딸 램지가 다음 날 새벽 감쪽같이 사라진 겁니다. 그리고 부엌 쪽 계단에서 발견된 의문의 편지. 딸을 무사히 돌려받고 싶으면 11만 8천 달러를 준비해. 램지를 납치했다는 협박 편지로 다급해진 엄마 패 씨는 은밀히 경찰에 신고, 경찰과 함께 납치범의 연락을 기다렸지만 추가 협박 전화는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사건 수사를 위해 램지의 집을 수색하던 경찰을 경악하게 한 것. 바로 이 집의 지하 와인 창고에서 램지의 시신이 발견된 것입니다. 뭐야? 우리 애기 벌써 죽었네. 뭐야? 와 이미 그렇게 해놓고 이미 죽인 거죠. 돈까지 뜯어내려고 했었던 거예요? 그렇죠. 진짜 파렴치한 놈이다. 그렇게 수사에 혼란을 겪던 중 경찰이 지목한 첫 번째 용의자. 바로 사망한 램지의 가족들이었습니다. 왜 딸을 죽여요? 왜? 가족들이 왜? 가족들에겐 보석 같은 존재 아니었을까요? 왜 그 동기가 없잖아요. 경찰은 범인이 요구한 금액에 주목했습니다. 11만 8천 달러. 아, 저도 저 숫자가 되게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렇죠. 이 금액은 놀랍게도 램지의 아빠 존이 연초에 받은 보너스 금액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게다가 협박 편지는 그 집에 있던 종이와 연필로 작성한 것이었는데요. 하지만 램지의 부모는 억울함을 호소, 10만 달러의 현상금을 걸고 사설 탐정과 변호사를 고용하는 등 진범을 찾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했습니다. 근데 왜 11만 8천 달러지? 보너스에 대해서 알고 있는 누군가. 보너스를 얼마 받은지 알고 있는 그죠? 어쨌든 일면식이 충분히 있는. 면식범. 네. 범인을 단정할 명확한 증거가 나오지 않는 상황. 경찰은 램지 집 인근에 거주하는 성범죄자들을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 하지만 모두 뚜렷한 증거가 없어 석방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렇게 사건은 미궁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던 중 사건 발생 7년 만인 2003년 과학수사기법이 발달하며 램지의 속옷에서 타인의 DNA를 발견. 용의자 160여 명과 일일이 대조했는데요. 결과는 모두 불일치. 가족들은 의심받던 램지의 가족들 역시 범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용의선상에 오르지 않았던 완전히 제3의 인물. 그렇죠. 예, 그런 사람이 범인일 거네요. 램지가 사망한 지 10년이 지난 2006년 갑자기 자신이 램지 살인범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아동 포르노 범죄로 체포된 존 마크 카였는데요. 난 램지를 사랑했다고요. 그는 의도치 않게 램지를 살해하게 됐다는 충격적인 주장을 했는데요. 하지만 조사 결과 램지의 속옷에서 발견된 DNA와는 불일치. 왜 그랬던 거야? 결국 과대망상 환자의 허위 자백으로 결론났습니다. 아니, 피해자도 있고 용의자도 뭐 한둘도 아니었고 근데 범인은 결국 없고